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이 비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사실 느리면은 뭐 낭만이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는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근데 이게 목요일 금요일 또 비 온다 그러고 네, 뭐 주말에도 비 오는 곳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진짜 걱정입니다. 네. 예. 저희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공지해드릴 게 있죠. YTN 라디오는 94.5MHz 이외에도 유튜브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뉴스 정면 승부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뉴스 정면 승부 검색하시면 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많았죠.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서 관련해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재 800명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도 사망한 아동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 살인 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를 했는데요. 기존 법을 보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아 유기도 역시 기존 영아 유기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요.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 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형법의 영아 살해, 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게 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시가 이제 6.25 전쟁 직후였어서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또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었는데요. 이에 이제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데다가 최근에 영아 살해라는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이제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가 좀 상당히 진중하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네. 지금 폭우 때문에 4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그 슬픔을 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도 아주 진중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사람의 생명은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나이에 따라서 차등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작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더구나 영아라는 것은 영유아라는 것은 자신의 표현이 굉장히 서툴거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행동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존속 살해 플러스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저출산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 영유아라는 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한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중처벌 대상이어야 하지 이게 뭐 존속 살해 해가지고 최고 사형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또 지방자치단체에 빈틈없는 수해 대응을 주문을 하면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을 재차 겨냥을 했는데요.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을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서 계속해서 노동조합, 시민단체, 공직사회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때마다 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왔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 재정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서 구조와 복구 또 피해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르텔에 흘러들어간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서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금 본연의 목적에 맞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각 부처의 이번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지난해 8월 수해 직후에도 여러 차례 이 대비를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여러 차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저지대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라는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단기가 지나면 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전부 폐지한다. 그리고 또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굳이 콕 집어서 부패 카르텔,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취지를 따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세금 국가 재정이 새는 거를 막겠다. 네. 그리고 그 새는 돈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요번에 수해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나 세금이 샌다라는 의미는 원래 보조금을 지급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돈을 사용한 것.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발견하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세금을 굉장히 소중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 이것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세금의 용처를 또 파악해야 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철저히 하겠다. 200% 공감하죠. 그런데 그 취지는 그렇게 좋지만 이게 카르텔이란 단어를 이게 너무 자주 등장하면 사람이 이게 기억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이 긍정적인 얘기를 다 들어오고 야 이거 참 취지는 공감하고 좋다라고 생각해도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들어봤죠. 선거 때 나오는 거. 그 막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네거티브 캠페인 저거 믿지도 않고 그 정당 욕한다 이러는데 그 정당이 왜 할까요? 이걸 정당이 총선에서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도 네거티브 캠페인이 나와요. 사실 네거티브 캠페인은요. 선거 교과서에도 나와요. 2주 전쯤 원래 그거 하는 거. 그럼 그걸 왜 하지? 간단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취지는 200% 공감하는데 이 부정적인 용어가 자꾸 나오면 사람은 부정적인 용어만을 기억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카르텔 이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이것도 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을 때에는 그 발언의 본래 취지보다는 카르텔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쓰는 것은 대통령실을 위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나온 거고 야당 반응이 조금 전에 조금씩 전해졌는데요. 일단 야당에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고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경우에는 수해복구 재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야권의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법적인 그런 거 제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도 뭐 맞을 수 있죠. 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오늘 이 불체포 특권 네. 포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거 과연 절차에 맞는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게 돼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 정부의 조사와 감사에 의해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그 이후에 하면은 돼요. 이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고소고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일단 조사나 감사 결과가 되면 당연히 보조금 지급은 몰수를 한 것이 아니라 스톱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스톱을 하면 그만큼 돈이 모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법적 판결이 나오면 추징은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잘못 썼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이제 그 돈을 다시 받아놔야겠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판결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 스톱하는 거 이거는 지금도 가능은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앵커께서 스포일러 해주신 소식 바로 다음 소식으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결의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에 110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서 민주당도 이번에 이 포기 결의를 하며 방탄국회 논란이 해소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이런 단서를 붙여서 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관철하지 못했고요. 앞서서 이 혁신위원회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에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는데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왔죠.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선도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쇄신안으로 언급됐던 게 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오늘 이제 포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 이상민 의원께서도 이 31명이 민주당 의원 31명이 이것과는 별도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를 했거든요. 그 결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가결시키실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가결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결의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네.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플러스 민주당에서 거기 결의를 미리 했던 31명 플러스 정의당 의원 이렇게 합하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이 의총에서 이렇게 의견 모아도 이 모은 것과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게 돼 있어요.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렇게 의총에서 결의를 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뭐 결의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밀려서 한다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이런 조건이 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당한이라는 것, 네. 이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라는 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를 해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를 하는 게 이 국민의 눈높이가 바로 정당한 영장 청구 판단의 기준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정당한 영장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당한이라는 것도 자의적 해석, 국민 눈높이도 자의적 해석. 이거는 뭐냐면 검찰은 준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아니죠. 준사법부의 제도적 절차를 자기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재단한다? 이것은 공당의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공당의 역할은 뭐냐면 제도를 강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이거야말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디 검찰에서 소환이나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부당한데?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특권이 아닌가 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여론이 제도에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물론 중요하죠. 여론 중요하지만 그 여론도 제도를 강화하는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테두리 내에서의 여론이 중요한 거지, 여론이 제도를 능가해버리면 그때는 제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게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의 전제 없는 대화 제안을 시간 끌기 수칙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난 30년간 뒤에서 기만한 건 북한이다. 이 정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전날 담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행정부가 들고 나온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술책이 깔려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이 협상장에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 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낸 건데, 지난 30년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판을 한 겁니다. 외교부는 CVID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11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다.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최근에 계속해서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0일에 일본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지난 12일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아세아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북한이 ICBM 화성 18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도발이 예상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발이야 항상 있죠. 네. 오죽하면은 도발 안 하면 김정은이 어디 아픈가 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도발은, 저는 그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도발인가, 이 부분. 이 북한이 자꾸 도발 수준을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김여정이가 얘기한 거 보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게, 남북관계 경색? 그래요. 남북관계 대화 잘 되고 미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 북한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가야지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계속 그런 과정에서 핵 개발하고 있었어요. 핵만 개발하고 있었습니까? 운반 수단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를 믿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이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우리야말로 북한에 대한 환상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단계가 지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아예 그냥 뭐 드러내놓고서 이 CVID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엔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이제는 듣는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 그러니까 뭐 전술 핵의 재배치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북한의 이런 얘기라는 거는 사실은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뭐 얘기해봤자 우리가 여기에 반응해봤자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어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이 오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언론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시간 공개 데이터로는 희석용 해수 취수구와 상류 수조 방사선 모니터,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수 이송 펌프 출구에서 실시한 방사선 모니터, 알프스 처리수 이송관 유량, 희석용 해수 유량, 해수로 희석한 알프스 처리수의 3중 수소 농도 등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런 정보들을 공개할 비슷한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자사 홈페이지 내 기존 오염수 방류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알기 쉽게 방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특설 페이지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오염수 방류 관련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 밝힌 건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 종합보고서의 결론을 소개하면서 IAEA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있는 알프스 처리수의 방류에 대해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 밝힌 것은 이 우리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방류계획 철회 요구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도쿄전력의 움직임이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답부터 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여태까지의 도쿄전력의 행위가 일본 국민들과 세계에 신뢰를 줄 수 있었던 행위만을 반복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IAEA도 역시 홈페이지에 따로 별개로 그걸 만든다. 이거는 신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데 이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 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도쿄전력이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여론 변화에 큰 그 어떤 영향을 주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전문가가 IAEA 현지 후쿠시마 사무소에 거기 일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따로 뭐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독립적이든 IAEA 일원이든 간에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도쿄전력도 잘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IAEA 홈페이지에도 발표된 수치와 도쿄전력의 어떤 발표하는 내용이 하나 만일 차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문제가 커지거든요. 잘해야 될 겁니다. 근데 글쎄요, 뭐 IAEA가 한다니까 그거는 뭐 좀 신뢰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